저는 도대체 무얼 기대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고향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정을 나섰던 어제로 돌아간다면 과연 결정을 번복할 수 있었을까요? 출가를 당한 지 언 20년입니다. 저는 이미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집에서 2번이나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이 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고향 땅을 미워한 적이 없었답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고향이 제게 어떤 곳이었는지 말이죠.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유 작가의 잃어버린 고향입니다. 페르소나를 위하여라는 소설집의 8편의 단편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린아이 성원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 그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작품입니다. 과거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를 말하는 듯 했어요. 또 성원이가 던지는 담담한 질문들은 자꾸만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느냐고.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말이죠. 어릴 적 버림을 받았던 성원. 그를 키워준 한 여인의 사랑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상이 비극을 겪고 있는 전쟁 속에서도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전쟁이 끝나길 바랐건만 성원은 집바귀 새끼가 돌아온 둥지에 자신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출가하게 된 성원은 스님이 되어 다시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곳엔 자신이 설 땅이, 고향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고향. 이유. 출판사 몽상가들. 당시의 고향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온 국토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할머니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함도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친할머니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랬던 것일까요? 원래 할머니는 누뚱이 아들과 단둘이 살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아들이 징집되어 전선으로 가게 되었죠. 딱 그때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집 앞에 버려졌고 이내 할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의 자리를 꿰찬 셈이었죠. 그런 제가 싫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무척이나 신경질적이었답니다. 천지신명님은 어째 고상만 해온 내한테 이렇게 큰 짐을 주시는지. 내 이제 손주를 봐야 할 나이인데 아들은 전장터에 끌려가고 뻐꾸기 같은 년이 은큼하게도 저 얄미운 것을 버리고 홀랑 갚부렸으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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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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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님, 신명님.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뻐꾸기 같은 년이 저의 생모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촌장 할아버지께 물어보았죠. 할아버지, 뻐꾸기가 뭐예요? 응? 뭐라고? 뻐꾸기요. 뻐꾸기가 도대체 뭔가요? 뻐꾸기. 뻐꾸기는 말이지. 아야. 이 집바귀 둥지에 알을 낳는 새란다. 제 새끼를 너의 둥지에 낳는 게지. 왜 집바귀 둥지에 알을 낳아요? 뻐꾸기는 제 새끼도 키우기 싫어한단다. 그래도 집바귀는 뻐꾸기가 낳은 새끼도 제 자식처럼 키운단다. 그런데 요 뻐꾸기 새끼들은 제 부모들처럼 야가 빠져 이 집바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리곤 하지. 왜요? 키워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게란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뻐꾸기 새끼인가요?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이곳도 포화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전쟁터나 마찬가지구나.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으니. 인나자, 할아비랑 사탕 먹으러 가자꾸나. 그날부터 저는 무거운 죄의식에 사로잡혔답니다. 제가 바로 뻐꾸기 새끼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와 사는 것은 어두운 동굴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즐거울 것 하나 없었고 기쁠 것도 하나 없었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으니 사랑에 대한 결핍도 없었답니다. 그저 본래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것이라고만 여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전사 소식이었죠. 할머니는 그날로 쓰러져 밥도 먹지 못한 채 끙끙 앓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린 저는 그렇게 상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어디 갔나요? 저는 촌장 할아버지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네 할미는 저기 저 하늘로 갔단다. 저기, 이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지? 그가 가리킨 아름답게 빛나고 있던 밤하늘의 별. 어렸던 저는 별빛을 바라보며 죽음이란 꽤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답니다. 별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이 없어서였을까요? 장례식은 슬프긴커녕 멋진 일이라고까지 느껴졌습니다. 슬픔에 묻었던 까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가 무언가 색다르고 따스했기 때문이었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제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레기만 했던 장례식의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스름이 짙게 내린 저녁, 어른들이 마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은 꽤나 심각한 얼굴이었답니다. 아유, 이제 저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것도 부족한 판국에 누가 그 수고를 도맡아 할 수 있을는지. 우리 마을 아인데 우리가 돌봐주어야죠.
아, 그래요. 마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마을이 아이 하나 먹여 살릴 여력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십시일반 도와야죠. 하지만 누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겠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키울게요. 한 젊은 여인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한 여인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아담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이었지만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은 할머니와 그녀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에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고 남아있는 남자라곤 고령의 노인들 뿐이었죠. 아리따운 자태에 예쁜 눈과 미소를 가진 여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제겐 황홀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바로 그녀 같은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로 어머니라고 불러보고 싶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입 밖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모라고 부르렴. 그녀는 제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던 그날 그렇게 말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 선을 그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모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했고 잘 보살펴 주었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여인에게 어렸던 제가 심심찮은 위로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모는 아침 저녁으로 저를 깨끗이 씻겨주었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으며 이부자리에서는 품에 안겨 잠들게 해주었답니다. 언젠가 이모의 팔베개를 베고 맞이했던 밤이 생각납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동안이나 자는 척을 했죠. 그리고 슬며시 눈을 떠보았습니다. 이모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지그시 감은 두 눈, 따스한 봄바람처럼 불어오던 숨결, 포근하게만 느껴지던 온기. 그 순간은 제게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알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존재, 그녀에 대한 결핍을 그렇게 채우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이모처럼 뻐꾸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존재일 것이라고 말이죠. 저녁이면 천장에 매달린 전구 아래서 삭바느질하는 이모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이모, 왜 마을 사람들은 이모를 새댁이라고 불러요? 그건 이모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야. 우와, 이모도 결혼을 했어요? 그럼 원래 이모는 저기 저 산 너머 건너 마을에서 쭉 살아왔단다. 전쟁이 터지기 바로 1년 전에 이곳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모를 새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건너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마을 뒤에는 신령님이 사는 높은 산이 있고 저 멀리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지. 성은이가 살고 있는 이 마을만큼 예쁜 곳이야. 날이 선선해지면 이모랑 같이 놀러 가보자. 하루는 전등불 아래서 이모에게 이런 질문도 했답니다. 이모는 결혼을 했는데 왜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이모는 갑자기 슬픈 눈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원인 모르겠지만 이모도 남편이 있는 걸. 정말요? 어디 계세요? 저 멀리 전쟁터로 싸우러 갔단다. 전쟁터요? 정말요? 돌아가신 할머니도 제게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갔다고 늘 말하곤 하셨어요. 그래, 맞아. 이모는 전쟁이 너무 무섭고 싫어. 이모는 갑자기 옷감과 바늘을 내려놓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쳐주었죠. 갑자기 이모는 저를 당겨 품에 안곤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이모는 우리 성원이가 이렇게 곁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성원아, 성원이는 이모 곁에 있어줘야 해. 알겠지? 알겠어요. 이모, 제가 지켜줄게요. 그날 밤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항상 이른 새벽이 되면 잠자리에서 고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곤 주방으로 향해 하얀 사기 그릇에 물을 떠서 마당 한편에 서 있는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그릇을 나무 아래 두곤 무릎을 꿇은 채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모도 할머니처럼 전쟁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를 아프게 하는 전쟁이 싫었습니다. 또한 저를 뻐꾸기 새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할머니처럼 저를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사랑을 주었죠. 그리고 제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은 비단 이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어른들이 저를 아껴주고 또 사랑해 주었답니다. 우리 성원이 이모 심부름 가는구나. 우리 성원이 꼬치가 얼마나 컸나 보자. 응? 고세 키가 이래 컸나. 할매 집에 와서 누룽지 좀 먹고 가거라.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자신이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죠.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는 어린아이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계속되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5 이상의 남자는 모두 징집되었으니 마을에 아이가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마을의 아이인 셈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죠. 전쟁통에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저를 만나면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답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도 저를 볼 땐 정말이지 행복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미소를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이모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싫었습니다. 저를 뻐꾸기 새끼로 만든 전쟁이 얼른 끝나야 이모가 아파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도 이모처럼 전쟁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곤 했답니다. 저의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4번의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과 함께 휴전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온 마을에 휴전 소식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이모와 함께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이제 뻐꾸기 새끼로서의 삶은 끝이 났다고,
이모가 슬퍼하는 모습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이모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성원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제 성원이도 학교에 가고 공부도 하는 거야. 이모가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이모가 제게 그러했던 것처럼 온 마을이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도취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도취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집을 떠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산나무 아래에 모여 깃발을 흔들고 풍악을 울리며 커다란 군용 트럭에서 내리는 어른 남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로 눈물겨운 광경이었죠. 한데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전쟁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어른들이 하나같이 다쳐서 왔을까 하고 말이죠. 그들은 대부분이 다리를 절거나 팔다리 한쪽이 없거나 또 어딘가에 하얀 붕대를 하나씩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상실한 채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모의 남편 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편하게 이모부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부는 무척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남들처럼 그 흔한 흉터 하나, 상처 하나 없었죠. 창백하리 많지 하얀 피부, 웃음기 없는 얼굴. 이모가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했던 이모부의 모습과는 왜 이리도 달라 보이는지 저는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는 마치 넋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모가 그에게 안겨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키우게 된 성원이에요. 이모는 방 안에서 저를 옆에 두고 이모부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키울 생각이야? 아, 그래도 지금껏 키워왔던 걸요. 지금 나보고 생판 모르는 애를 먹여 살리란 얘기야? 아, 성원이가 당신 없는 동안 얼마나 저를 챙겨줬다고요. 성원이가 없었다면 뭐 환양질이라도 했게? 화들짝 놀란 이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는 갑자기 이모의 뺨을 때렸습니다. 성원아, 잠깐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렴. 이모는 놀란 얼굴로 제게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죠. 이모부는 난데없이 찾아온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고, 이모는 자기가 어떻게든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뻐꾸기 새끼라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뻐꾸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졌던 집박이 새끼가 돌아왔다는 사실도 말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모와 함께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랑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이모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천만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삶은 점점 좌불안석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이모부의 날카로운 눈총에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체할 것만 같았고 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와도 화들짝 놀랐으며 잠을 자다가도 그의 기침 소리에 벌떡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눈치라는 게 점점 제 몸에 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모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모부가 돌아오면 이모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모는 전쟁통에 더 많이 미소 짓고 더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이모부가 돌아온 이후로는 오히려 수척해졌고 근심이 가득했으며 얼굴에는 항상 우울이 묻어 있었죠. 그렇다면 전쟁은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이모부는 더 이상 이모에게 전해 듣던 성실하고 착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환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음주와 도박과 폭력을 일삼았고 손가락질과 구설수를 몰고 다녔죠. 방금 들었어? 그 녀석이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 내가 쐈던 그 녀석이라고. 그는 허공을 보며 겁에 질린 듯 이모 뒤에 숨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그런 이모부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의존해 악몽과 환청 그리고 환영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는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횟수도 빈번해져 일상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저도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서로의 어깨를 적셨답니다. 하지만 이모는 남편을 버리지 못할 마음 여린 여자였습니다. 매일 홀로 나가 일을 했고 이모부의 술값과 도박 비용을 대주었으며 저를 보살펴 주었죠. 계속되는 이모부의 광기와 주먹질을 묵묵히 견뎌내며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전쟁이 다시 나길 바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제겐 지옥과도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쟁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온기도 없고 오직 절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놈은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촌장 할아버지는 눈 밑에 시퍼런 멍이 든 제 얼굴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촌장님은 이모와의 상의 끝에 저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이모의 손을 잡고 간 마을 어귀에 촌장님과 한 스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원아, 스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이모는 무릎을 꿇고 제게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연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눈물을 보곤 곧 이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죠. 이모, 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이모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잠깐만이야. 이모가 성원이 꼭 데리러 갈 거야. 이모랑 약속하자. 그때까지 스님 말 잘 듣고 씩씩하게 기다리기로. 자꾸 울면 데리러 안 갈 거야. 알겠어요, 이모. 그럼 언제 데리러 올 거예요? 천밤 자면 데리러 갈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 약속하자. 천밤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음 천밤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음 천밤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와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와의 약속으로부터 1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스님 아래에서 기나긴 수행을 일단락지었던 저는 법문이 높다는 영월 스님에게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긴 여정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이모였습니다. 어쩌면 이모와의 약속은 제 일부로 남겨졌던 게 아니었을까요? 막연한 기대, 체념하기 힘든 희망, 아니 삶의 목적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죠. 그리하여 고향 땅에 들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그토록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던 이모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아, 나의 그리운 고향. 그간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집들도 생겼고 잘 정비된 새로운 길도 뚫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전에 없던 생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귀엽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이 제게 다가와 이런저런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제가 길 알려드릴까요? 괜찮단다. 스님은 이 마을을 잘 알고 있거든. 오, 스님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아세요? 이 바보야, 엄마가 그러는데 스님들은 아는 게 많다고 했어. 정겨운 골목들을 돌고 돌아 드디어 이모와 함께 살던 집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식은땀이 절로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집을 마주했습니다. 이모와 함께 살던 작은 집. 아, 원래 이렇게 조그마했던 것일까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곤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살짝 까치발을 들어 마당을 보려던 찰나 호기심에 저를 졸졸 따라오던 아이가 걱정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 집은 엄마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니? 아, 이틀 전에 제 친구가 죽었거든요. 엄마가 그러는데 나쁜 병에 옮을 수도 있다고 여기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나지막이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기는 어떤 미친 아저씨가 목 매달고 자살한 곳이에요. 어른들도 저기 귀신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스님은 부처님과 늘 함께 있으니 괜찮단다. 저는 녀석을 쓰다듬어 주곤 되돌려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호기심에 대문으로 슬쩍 다가가 먼 발치서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정말 많이도 늙었지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이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눈물을 닦으며 온 매무새를 정리하곤 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알아본 것인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이곳에는 어쩐 일로... 곁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 딱 제가 어렸을 적 이모와 함께 있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곤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성원이라고요. 그렇게 외쳐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계신가 봅니다. 네, 어제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려 끙끙 앓다가 그만... 스님,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인연인데 기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찍 가버린 제 아들을 위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이모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네, 그러지요. 저는 관을 마주한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금강경을 독경했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난 아이가 이승에서의 애착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곁에서 슬피 울고 있는 이모, 세월 앞에 그 아리따웠던 모습을 잃어버린 이모. 이제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이모의 모습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를 슬프게 했던 것은 이모가 저를 몰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치르는 조촐한 장례의식이 마치 그 시절의 저를 위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성원으로 불리던 어린 시절의 저를 그토록 그리웠던 이 집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처절하게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외웠습니다. 드디어 그 시절의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이모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따스함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련한 순간 속에 저를 묶기로 했습니다. 미련의 끈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모의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잊기로 했습니다. 이제 성원으로 불리던 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의식이 끝났을 땐 온몸에 진이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저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추스르기까지 저는 몇 번이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스님, 제가 드릴 것은 없고 살림이 일이 궁핍하다 보니 이거밖에... 이모는 제게 하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로 넣어 두시지요. 이런 걸 받고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성의이니... 넣어 두십시오. 갈 길을 잃은 이모의 손은 한참이나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떠나보냈습니다. 그래도 남은 아이와 함께 다시 굳건하게 살아가셔야죠. 이제 아이에게 희망은 아주머니뿐일 것입니다. 저는 하마터면 그녀를 이모라고 부를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모 곁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는 이름이 뭐니? 성원이에요. 저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이니? 엄마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태어났거든요. 성원, 멋진 이름이구나. 저는 목 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누르고 억누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잘 지켜드리렴. 씩씩해야 한다. 알겠지? 네, 스님. 아이는 수줍은 듯 이모의 치마폭에 달라붙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는 서둘러 합장을 하고 뒤돌아 길을 나섰습니다. 스님. 그때 갑자기 이모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 혹시... 이모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헷갈려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지만 태어난 듯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이제 이곳에 저를 기억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리십니까? 마을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기억하십니까? 이모 곁을 차지한 또 다른 성원. 저는 그들을 위해 떠나야만 합니다. 저는 고향 땅에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향 없는 인간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는 수 없지요. 그저 가던 길로 묵묵히 나아가는 수밖에.